제 이름은 김영자이고 올해 61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유일한 혈육인 외동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그 아들은 이제 32이 되었고 제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새 식구 곧 며느리가 저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난 일 때문입니다. 그 며느리는 참 반듯하고 싹싹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내심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름은 이수진이고 제 아들 박동현을 만난 건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였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부터 꿈이 분명했고 열심히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는 점도 비슷해서 금방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동현이가 수진이를 저에게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주말 아침 동현이가 반듯하게 셔츠를 차려입고 수진이는 밝은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동현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워요. 저는 첫인상부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곱고 태도가 참 공손하더군요. 아니, 이런 아가씨라면 내 아들과 잘 어울리겠다 싶어 흐뭇한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따로 불러 한참 이야기를 나눴죠. 수진 아가씨, 동현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가 참 성실하고 듬직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 동현이가 그만큼 괜찮은 아이라 우리 집에 일찍 데리고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아이의 눈빛에는 맑고 순수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래, 이 아이라면 우리 동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다 라는 믿음이 살포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결혼을 선언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서두른 건 동현이 쪽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포부가 있었고 그런 자기에게 늘 응원과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수진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신혼집도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집 위층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가까이서 두 사람을 지켜볼 수 있어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왔을 때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조촐하지만 따스한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며느리 되는 아이에게 덕담을 건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들어온 걸 환영한다. 잘 부탁한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동현 오빠도 제가 잘 챙길게요. 그 말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미로서 자식을 결혼시키는 마음은 어딘가 뿌듯하면서도 시원섭섭한 거잖아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사진을 보여줄 때의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요. 집에서도 수진이는 싹싹하게 밥상 차리는 걸 돕고 청소를 하면서 저에게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 준비할까요? 라고 먼저 묻곤 했습니다. 동현이 역시 결혼으로 인해 더욱 책임감이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우리 식구가 편안해진다는 생각이 한층 커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결혼 후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동현이와 수진이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는 가장 치명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운 며느리를 제가 우연히 목격해 버린 것입니다. 동현이는 결혼 직후부터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내도 생기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더해지니 더더욱 일을 벌였죠. 지금 운영하는 회사를 기틀 잡느라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새벽 퇴근은 예사였고 거래처와 관계를 쌓으려면 술자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동현이 몸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한편 수진이는 한창 신혼인데 남편이 늘 늦게 들어오니 외롭기도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외로움을 이겨보려 노력했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취미 생활을 찾으려 애쓰고 종종 요가나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를 보며 그래, 우리 집에는 그런 생기가 필요하지 하고 내심 응원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진이의 외출이 잦아지는 데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뭔가 달라진 표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밝고 순수한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소 불안정해 보였어요. 전화를 받을 때 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닫는 경우가 늘었고 심지어 제 눈치를 보듯이 조용히 통화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이 잦았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친구나 지인 사이에 골치 아픈 일이 있나? 회사 문제로 고민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수진이의 행동은 더 미심쩍었습니다. 외출한다고 하면서 한나절 혹은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는 일도 부쩍 늘었고 오늘은 누구 만나니? 라고 물으면 빙긋이 웃으며 친구가 점심 사준대서요.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어요. 하는 식으로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시점에 저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는데 차마 며느리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 했어 외면했던 게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그래, 젊은 사람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지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결정적인 사건을 마주하고 나서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가 대전 쪽 거래처와 미팅이 잡혀 있어서 토요일 아침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 정도 걸리는 일정이라 일찍 돌아오긴 힘들다고 했죠. 저도 제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물론 큰 일정이 아니라 동네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실 생각이었고 오후쯤 돌아오면 수진이와 함께 밥이라도 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도 어정쩡하게 시간이 떠버려서 오랜만에 시내라도 구경할까 했죠. 그렇게 택시를 잡아 탄 뒤 어느 중간 지점에서 내려 적당히 둘러볼 요량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우연히 무척 낯익은 뒷모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운전 기사님에게 저 혹시 잠깐 여기서 내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한 뒤 도로 옆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분명 며느리 수진이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려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정말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처럼 보였죠.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시선이 꽤 가까이 마주치고 있었고 수진이가 살짝 웃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냥 친구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제 느낌이 불편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 제가 괜한 실수를 할까봐 숨죽이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어디론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곳과 전혀 달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인근 쇼핑몰이라도 들어가나 했는데 조금 외진 골목길 쪽으로 들어서더니 간판이 후미진 모텔들이 몰려있는 동네로 향하는 겁니다. 도시 외곽에나 있을 법한 모텔이 몇 채 모여있는 길거리였는데 환하게 정비되어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영업용 빨간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이미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길로 수진이가 들어갈 리가 없지. 내가 뭘 잘못 본 걸 거야.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부정했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수진이와 그 남자가 모텔 간판 아래에서 잠시 망설이듯 서 있더니 결국 같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리고 가슴이 콩닥거렸죠. 이게 말이 돼? 우리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대체 지금 뭘 하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제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꾹 누르고 휴대폰을 꺼내 간판과 입구를 재빨리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며느리가 발뺌이라도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저는 모텔 밖에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나오나 정말 들어간 게 맞나 하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반 시간,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두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로 외도다. 이미 멀리 와버렸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배신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때의 분노와 충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당장 들어가서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며 잡아 끌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어떨 때는 증거가 더 필요하니 일단 조용히 있어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친구든 누구든 전화를 해서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남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어 망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난도질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동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바쁘다지만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건데 수진이 역시 한때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닐까?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고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수진이를 대할 때마다 속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낯으로 내 앞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니? 남편이랑은 밤낮 없이 대화도 안 하는 주제에 밖에서는 모텔까지 들어가는 놈이 있단 말이지 하고요. 하지만 그걸 당장 들이밀어버리면 아들에게 미칠 충격이 너무나 클 게 뻔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때 회사 프로젝트 수주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거든요.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지인 중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친구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나중에 내가 며느리의 잘못을 추궁하기도 편해지고 아들에게 얘기할 때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동현이가 사업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타이밍을 잘 봐야 한다 고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간판까지 선명히 찍힌 사진 말입니다. 그러나 몇 장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이것만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하기엔 제 신경이 너무나 불안정했고 본업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전업주부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탐정 비슷한 일을 계속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수진이가 그렇게 대범하게 모텔까지 드나들 정도라면 언젠가는 또 비슷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 그때 제대로 덮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든지 해야지 하고요. 그 시점에서 수진이는 여전히 어머니, 저 오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갈게요. 하는 식으로 종종 외출했습니다.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래 다녀오렴 하고 보냈지요. 그러다 어느 날은 밤 10시가 넘도록 들어오지 않길래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받긴 했지만 수진이는 죄송해요, 어머니.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친구네 집에 갔다가 마무리 중이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저는 왠지 또 모텔 같은 곳을 가서 똑같이 만남을 갖고 있을 것 같아 복장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며느리가 집에 돌아온 날 아침 일찍 동현이를 불러서 단둘이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자 동현이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동현아, 엄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근데 듣고 나면 아마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버텨야 한다. 그 말에 동현이가 잔뜩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회사 문제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군요. 수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현아, 엄마가 직접 본 걸 말해줄게. 수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 엄마가 우연히 현장을 목격했어.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동현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엄마, 말도 안 돼요. 수진이가 어떻게?
저는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 모텔 간판과 함께 찍힌 사진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격한 상황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동현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번이고 이게 말이 되나 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기에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본 게 아니야. 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뒤에도 이상한 외출이 많았고 거짓말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잦았어. 그럼 지금까지도 제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지내던 수진이가 그래. 집에서는 티 안 내고 밖에서 멋대로 만나는 거지. 동현이는 충격으로 숨이 막히는지 한참을 헛웃음 짓더니 주먹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 요즘 수진이가 이상하다는 건 조금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외도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외롭다는 표시를 한두 번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남자와 모텔까지 갈 줄은. 저는 동현이에게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저 아이가 우리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떠날 수도 있어. 일단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니? 불륜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봐야 하고. 네, 알아요. 근데 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오늘 출근은 해야 하니까요. 그래, 출근해라. 하지만 그 아이가 잠에서 깨면 엄마가 한마디도 쉬쉬하지 않고 물어볼 거야.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 그렇게 아들은 충격받은 얼굴로 출근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며느리가 내려오길 기다렸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을까 수진이가 머리를 질끈 묶고 살짝 피곤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며 다정히 인사를 했을 텐데 제가 무표정하게 쳐다보니 수진이도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멈칫했습니다. 수진아, 잠깐 앉아봐. 네. 왜 그러세요,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저는 냉정하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어제 어디 다녀왔니? 아니, 요즘 몇 달 동안 어디서 뭘 하고 다니니? 네? 그냥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동창 모임도 다니고. 왜 그러세요? 저는 더 이상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텔 간판과 수진이가 함께 찍힌 그리고 제가 이어서 몇 장 더 찍어 두었던 화면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그걸 보는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냐, 수진아? 내가 설명 좀 해봐. 어머니, 이건 수진이는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울먹이면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를 알게 됐고 남편이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는 둥의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았는데 제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그만. 수진아,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누가 봐도 외도잖아. 그것도 남자랑 모텔까지 갔으면 더 이상 발 빼말 여지가 없는 거야. 이게 단순 실수로 넘어갈 문제라 생각하니. 어머니, 한 번만.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동현 오빠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저는 아들에게 전부 털어놓은 뒤였으니 수진이의 애걸복고가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동현이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얘기했어. 사진까지 보여줬다. 어머, 그럼 동현 오빠가 너무 충격받았겠네요. 충격이야 당연히 받았지. 그런데 그런 걸 걱정할 네 입장이니? 이미 남편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야. 내가 지금 와서 울고불고 해도 한 번 생긴 배신감은 없어지지 않는다. 수진이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며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만 반복했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모텔까지 간 건지 남편이 너무 바쁘면 다른 방식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네가 아무리 빈말로 미안하다 해봐야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문제야. 내 아들은 이 사실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와 계속 같이 살지도
아니면 이혼할지도 동현이가 결정할 거다. 알겠니? 네,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결국 그날 오후 동현이가 일찍 퇴근해 왔고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현이는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된 것처럼 창백했고 수진이는 아까처럼 계속 우물쭈물하며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미안해. 한 번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한 번의 실수? 모텔에 들어가는 걸 내가 사진으로도 봤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었을까?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관계였는지 숨긴 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우리 처음엔 그냥 식사만 하고 카페에서 얘기만 했어. 그러다가 몇 번 만나다 보니 죄책감이 들긴 했는데 오빠한테 차마 말 못했어. 오빠가 늘 바쁘고 피곤해하잖아. 저는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바빠도 외도를 정당화할 순 없어. 나도 동현이가 가정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권유하고 싶었지. 하지만 너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텔까지 들어가 놓고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니. 동현이는 분노와 슬픔에 섞인 목소리로 수진이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많이 부족했을 거야. 너 혼자 외로워하도록 놔둔 책임이 나한테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런 식으로 남편을 배신해도 되는 거야. 그냥 혼자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를 넓힌다든지 대화를 시도한다든지 방법이 있지 않았니? 오빠가 너무 바쁘니까 대화 시도하기도 겁났어. 회사 일이 안 풀리면 오빠가 예민해지기도 했고 나중엔 내가 할 말을 삼키고 지내다 보니 점점 그래서 그 사람이 편해 보여서 그만. 결국 내 탓도 있는 거겠지. 근데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걸 알고도 내가 예전처럼 널 똑같이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수진이는 엉엉 울고 동현이는 차갑게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전에 행복했던 가족 풍경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동현이는 결국 이 상태로는 함께 살기 힘들다며 수진이에게 당분간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본인도 마음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수진이는 울며 매달리기도 했지만 동현이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짐을 챙겨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집은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동현이는 회사 일에 더 몰두하려 했었고 주말이면 늦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엄마, 나도 이번 일에 내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배신당한 기분은 정말 견디기 어렵다. 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끓어올랐죠. 바람이 났어도 정도가 있지. 모텔까지 들어가는 걸 보니 아주 대범하게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본 거야.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꼭 책임을 묻게 해야 해. 하지만 동현이는 처음엔 격앙된 반응을 보이다가도 시간이 조금 흐르자 엄마, 어차피 내 마음이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괜히 싸움을 키우면 나도 힘들고 수진이도 힘들고 회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라며 평화로운 정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모텔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이 잊히지도 않고 저는 평생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아른거릴 것 같아요. 라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은 수진이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두어 달 뒤쯤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때도 다시 합치고 싶다며 애원했지만 동현이는 나는 계속 널 의심하게 될 것 같다. 그건 내 자신에게도 너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니 차라리 끝내자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이혼이라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야? 라고 눈물을 흘리는 수진이에게 아들은 네가 더 일찍 잘못을 털어놓고 나에게 솔직히 사과했다면 혹시라도 기회가 있었을지 몰라. 하지만 내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고 나니 내가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동현이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용히 서류를 마련했고 수진이도 친정에서 약간의 위자료 문제를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명백하니 소송으로 끌고 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대신 저희도 더 이상 불륜 상대를 찾아내서 소송을 걸거나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깨끗이 정리하자는 게 동현이의 의사였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왕이면 저 여자와 그 남자를 확실히 혼쭐 내야 한다.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 난 이미 충분히 아파. 더 시간을 끌면 나도 회사도 엉망이 될 거예요. 깨끗이 마무리 짓고 싶어요. 라고 만류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류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약 3개월쯤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진이는 몇 번 집에 들러 짐을 챙겼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왔을 땐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네요. 그래, 알면 됐다. 이제 서로 갈 길 가자. 다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방문 너머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수진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때 제가 착하고 믿음직스러운 며느리라 여겼던 아이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참 허망하더군요. 결국 이혼이 확정되고 우리 집은 다시 평온해지려 애썼습니다. 물론 아들이 받은 충격은 오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정신이 없는 듯 지냈고 술을 자주 마셨으며 회사 일에도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동현아, 네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런 아이였으면 언젠가는 들통났을 거다. 라며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식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남편을 배신하고 모텔까지 들어갔던 애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누군가 또 속고 만나는 사람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금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더 엮여봤자 좋을 일이 없겠죠. 아들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몇몇 사업 계약이 잘 진행되어 회사도 자리를 잡았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헬스클럽을 다니며 체력을 단련했습니다.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아직 젊으니까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게 기특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래, 동현아. 내게 좋은 미래가 또 있을 거야. 하고요. 지금은 얼마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아들도 그날들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고 새로 찾아온 평온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밥을 먹을 때마다 아들은 엄마, 내가 처음부터 수진이가 외롭다는 신호를 알아챘다면 어땠을까요? 하고 자책 섞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너도 그 애를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을진 모르지만 그래서 외도를 해도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답해줍니다. 저는 며느리를 잃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으며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한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배신은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상처는 아주 오랫동안 아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게 마땅한 일이겠죠.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는 아니니 언제든 새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인지 다음에 혹시 아들이 좋은 분을 만난다 해도 저는 마음을 쉽게 열진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또다시 같은 일을 겪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불안감을 아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번 일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아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 좀 더 신중히 살피는 정도겠죠. 돌이켜보면 수진이도 처음엔 좋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리 없었나. 하지만 사람 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이니 어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희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부분도 인정해야겠습니다. 동현이가 바쁘다고 해서 저도 그저 젊을 땐 고생하는 게 맞지 하는 식으로 방치한 건 아닌지, 며느리가 고민을 털어놓을 통로를 만들어 주지 못한 건 아닌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람을 피우고 모텔까지 간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결국 그녀는 제 아들을 떠나고 저희 가족에게 잊지 못할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일은 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지지하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그때는 이번처럼 가슴 아픈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죠. 지금도 문득문득 제가 처음 봤던 수진이의 환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하던 예의 바른 태도도 선명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마지막까지도 제 머릿속엔 의문이 남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곁에서 사라졌으니까요. 남은 건 오직 제가 직접 목격했던 그 모텔 간판과 아들을 울릴 만큼 깊은 배신감이 만들어낸 파국의 기억뿐입니다. 이제는 제 아들 동현이가 다시 환하게 웃을 날을 기다리고 저는 묵묵히 곁에서 응원합니다. 바쁘게 일하는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아내,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분노와 슬픔이 불러온 비극은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야말로 제가 이번 사태를 견디며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